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4일이고요. 오늘은 V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V 리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독후감이 있었다면, 책을 읽고 쓰는 독후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는 V 리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위대한 수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EBS에서 정말 말 그대로 위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모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폴 크루그먼 교수님,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덜, 그리고 세계적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강연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뭐 경제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돈의 심리학, 던 에리얼리, 그리고 뭐 로버트 와인버그가 세포의 반란, 암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총균세 저자님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맨큐 님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유발하리도 나오세요. 야,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 모이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언제 다 나오시는 거지?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폴크로만 교수님이 강의는 지금 다 올라와 있고요. 다 공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도 지금 뭔가 SBS에서 뭔가 하는 게 있는데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아니요. 알겠어. 얘도 없다 그러고. 한국은행 통장 누구한테 있는 거지? 이승구 씨죠. 탐정 천재 일찍 왔네요. 이승구. 석탐정. 빨리. 네네네. 잘 오세요. 석탐정. 한국은행 통장 있어요? 한국은행 통장 없죠. 저도 없는데. 없어요? 아니 왜 재밌게 한국은행 편집돼 통장이 있죠. 갑자기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억만금을 줘도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잠깐 장난 너무 심하게 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로 무식해 보입니까? 이런 내용의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주니어 경제학이라는 코너가 SBS에서 지금 낮 시간에 방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하윤이처럼 어린 애들도 경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폴 크루그만 교수님이 크게 5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셨고요. 강좌가 5개입니다. 그래서 폭풍 전야, 팬데믹,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게 5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궁극의 문제가 뭘까요? 폴 크루그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궁극의 문제는 뭘까요? 궁극의 문제는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5번째 강의가 기후 문제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현재 경제 얘기하다가 기후 문제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할게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고, 세계와 기술, 인구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듣고 고민해 보면 이 3가지가 결국은 폴 크루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성장의 축인 것 같아요. 성장의 축.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성장했고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성장했고, 인구의 증가가 성장에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도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강의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세계화를 보면은 과거의 GDP 대비, 세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1840년부터네요.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 세계화가 진행되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이게 과연 세계화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본 요소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라는 건데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말하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고 기술이 과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어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을 과거부터 쭉 그림을 그려보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좀 정체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정체되는 모습. 그래서 이 기술이 과연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있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인데요. 인구는 미국과 일본 보시면 미국은 1970년대 이때부터 뭐가 있었죠? 베이비 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수님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효한 수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적어도 야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어서 다 망해라는 정도도 아니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양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증가하다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마치 일본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던 일본의 모습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인데 벌써 20년째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느 나라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나온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핵심 생산 인구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을 인구를 100이라고 놨을 때 증가하다가 줄어든 뒤에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상황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세계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더 진행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 기술은 생산성을 더 이상 높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응은 이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제기구 IMF 포함해서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은 맞출 가능성이 0%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또 왜 이렇게 0%라고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0%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마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칭찬해 줄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경제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수님은 지금은 명백하게 경제가 호황 시대고 오히려 너무 빠른 회복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판단하셨고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가 물론 이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속에 둔화될 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겠죠.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좀 색다른 그 의견을 제시해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그림이죠. 여러분 아시죠? 올해 3월인가 수에즈 운하에서 이게 사고가 하나 나면서 컨테이너가 사고가 한번 나면서 전 세계 밸류체인이 마비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의 배달 사고 하나로 이 세상이 마비되는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세계화 좋지. 근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가 직접 만났지만 요즘에는
정말 고도화되어 있는 세계화 때문에 밸류체인과 물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졌고 이 복잡해진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팬데믹과 같은 이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너무 과도하게 팽창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세계화가 더 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인플레이션 이게 진짜 큰 문제 맞습니까?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신 겁니다. 아니, 인플레이션 지금 내년에도 문제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지금 타이밍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으셨을 때는 1970년대 제가 계속 니프티 15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던 이 시대상 그때의 인플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일시적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속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1년에도 지금 이 빨간색 미국의 개인 소비자 가격 지수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미국 소비자 물가 그냥 우리가 그냥 CPI 그러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파란색은. 근데 만약에 2011년 이 당시에 이거 하얀색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금리 올리고 난리 쳤으면 큰일 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렇게 막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걱정이 되죠.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세계화의 문제, 기술의 문제, 인구의 문제를 보면은 자, 이 세 가지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이 세 가지가 각각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투자가 약해지고 있다. 그럼 투자가 약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얘기는 돈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돈의 가격은 근데 뭐죠? 금리잖아요. 저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 이 세 가지의 축이 둔화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데 이게 코로나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2019년으로 돌아갈 텐데 2019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저성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는 건데 저성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막 성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나타날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은 그래서 이게 세계화가 정체되고 생산성이 낮은 기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면 자 OECD는 이렇게 2018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인구 추계가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이게 너무 심각한데 이거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인구의 문제는 우리가 정해진 미래라고 하잖아요. 보통 정해진 미래. 왜 정해졌다고 하지? 인구를 정해진 미래인 이유가 지금 현재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지금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성분의 숫자가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낳는 그런 출산율 이런 거 감안해 보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저도 80만 명이 수능 보던 시대였거든요. 80만 명. 한 해 80만 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대충. 근데 지금은 20만 명대니까 인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게 어쩌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인구가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한국은 일본보다 더 일본처럼 될 거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맞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경제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했고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층 건물의 존재 이유라고 얘기해서 고층 건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필요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이고 맨하튼을 예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재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층 건물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런 얘기는 아닌데 급락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뭐가 떨어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임대료가 하락하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의 가격이 못 버티고 내려올 거고 가격이 내려오면 집값 빠지는 걸 보고 은행에서 이거 담보로 해놨던 그 대출 이거 상환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부동산 팔아야 되나? 그리고 부동산을 팔게 되면 가격이 더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정말 심각해져서 시스템의 붕괴로까지 이어졌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도 약간 아주 잠깐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이것을 막아낸 것은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었던 거고요. 이게 어쨌든 막아냈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시스템 붕괴가 돼서 다 모든 자산을 팔아 이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될지 여부는 정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의 문제입니다. 5번째 강의가 궁극의 문제고요.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후는 이제 풀크럼 교수님 말씀으로는 인류가 처음 겪는 거대한 위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겪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보는데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기후 문제는요. 기후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언제 얼마 만에 이렇게 생긴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1960년대부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후가 심각해진 시점을 생각해 보면 뭐 몇억 년 전, 몇만 년 전 이럴 때랑도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인류의 생존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외부 효과, 즉 이거는 비유를 옆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노래 불러서 기분이 좋지만 내 노래가 옆집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조용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제일 쉬운 방법은 규제죠. 규제.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 탄소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산성비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을 때 이산화탄소 급감했던 사례가 아주 좋은 규제를 통해서 외부 효과를 막았던 기후 위기를 막았던 아주 좋은 사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완전 동의하는 기후 변화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를 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위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기 보이지가 나왔네요. 보이지. 제가 그렇게 보이지 했는데 기후 변화가 팬데믹과 다른 점은 팬데믹은 심각한 문제인 건 맞죠. 긴급하고 하지만 눈에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사람들이 실려나가고 죽는 게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기후 변화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일이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문명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 기후
다 안다고만 얘기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트럼프가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처럼 아예 그냥 기후변화 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이게 나쁜 소식.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좋은 소식은 대신에 기대 이상의 에너지 기술. 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더 반대로 얘기하면 에너지 기술이 더 발전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태양열이나 풍력이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들의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연료, 풍력, 태양력 이것보다 석탄 연료보다 가격이 하락하고 낮아져 있어서 가격 경쟁력도 생겨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기후 변화는 좋은 소식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잖아. 근데 안 해서 문제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실 그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석탄 이야기도 해주시고 석탄 발전 뭐 이거 해가지고 야 우리 힘드니까 보조금 줘 그러는데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막 기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전반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제가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교수님 폴크루만 교수님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후까지 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나중에 언젠가는 이 폴크루만 교수님도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V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